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펜스에 둘러싸인 거대한 잡초밭이었는데요. 이런 용산 개발은 정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업무, 주거, 여가 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 그럼 용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간 콘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지난 10년 넘게 펜스에 둘러싸인 거대한 잡초밭이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근데 그거 아시나요? 불과 10여 년 전인 2013년 드림허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좌초되었었습니다. 근데 용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만 무려 51조 원, 여의도 공원의 2배, 코엑스의 2.5배, 뉴욕 허드슨 야드의 4.4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말이죠. 또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운은 123층으로 용적률이 800%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은 1700%에 달하죠. 이런 스케일 덕분에 강남이랑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갈 정도의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용산 개발은 10년 전과 무엇이 다르고 정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는 불확실성인데요. 2013년 드림허브 프로젝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당시 사업비 31조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PF 대출의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더욱이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과 민간 투자자, 건설사 간의 사업비 부담, 정상화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의 용산 사업은 구조가 다른데요. 바로 선인프라 후 개발.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입니다. 코레일과 SH공사, 즉 공공이 지분 100%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정부에서 먼저 16조 원 가량을 들여 도로를 깔고 공원을 만드는 등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잘 조성된 땅 위에 건물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즉,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줄어든 이 거대한 땅 도대체 어떻게 채워질까요? 서울시는 이곳을 입체적인 수직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단순히 건물을 빽빽하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업무, 주거, 여가 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용도는 국제업무, 업무 복합, 업무 지원, 3개 조닝으로 나뉘는데 특히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1700%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100층에는 전망대, 공중정원 등을 조성하고 저층에는 콘서트홀이나 아트 뮤지엄, 복합 문화 도서관 같은 것들도 배치해서 공연, 전시, 체험을 즐길 수도 있고요. 중심부에는 뉴욕의 허드슨 야드에 베슬과 같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입체적 녹지를 강조하는데 지하부터 공중까지 이 사업 부지 면적 100% 수준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공원부터 공중 녹지 등 수직, 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서 용산 공원에서부터 한강 공원,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참고로 용산 공원은 서울숲보다 2.5배가량 큰 대규모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이 선형으로 녹지축이 조성이 되면 서울 중심이 녹지로 가득 차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용산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꿈꾸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하에는 GTX와 지하철이 다니고 지상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그리고 하늘에는 UAM,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SF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건물 꼭대기에 UAM 전용 승강장인 버티포트가 설치돼서 인천공항이나 잠실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원효대로 인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사옥 부지가 있는데 이곳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연구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하 5층,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2만 평 규모인데 이 시설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인력만 14,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 같죠. 그래서인지 이미 인근의 건물들도 매매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매도가는 대지평당 1.5억, 연면적 평당 2,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일지도 모르겠네요. 잠깐,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인데요. 이 입지는 결국 접근성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먼저 강남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은 현재 서울의 경제적 중심이죠. 테헤란로를 따라 거대한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분당, 판교 등 구매력이 높은 배후 주거지와 거대한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압도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팔학군,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상업, 문화시설의 인프라는 현재 서울의 중심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용산은 서울의 물리적인 중심인데요. 지도만 놓고 보면 용산은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 3대 업무지구 어디든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GTX B노선, 신분당선 연장이 더해질 예정이죠. 참고로 2024년 발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서울 용산구가 1억 3천만 원으로 강남구 1억 1,700만 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용산구에 높은 소득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전통의 강남과 새로운 용산의 차이점은 분명한데 이 둘을 조금 더 비교해 볼까요? 아이유 130억, 손흥민 400억. 바로 에테르노 청담 분양 가격인데요. 정말 높죠.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즉 고급 주거로 29세대 이하의 주거들이 강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에테르노라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 에테르노의 다음 위치가 바로 용산입니다. 최고가는 전용 135평 스카이 펜트하우스로 무려 410억 원에 달하는데요. 평당 3억이 넘는 금액이죠. 용산에서 분양가가 400억 원대를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가 선택한 강남 다음 위치가 용산이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강남은 이미 완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용산은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 강남구, 용산구의 사설 학원 수와 초중고 학생 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강남구는 학원 수가 2,578개, 용산구는 학원 수가 140개에 불과합니다. 약 18배나 차이가 나죠. 그만큼 당연히 학생 수도 차이가 나겠죠. 강남구의 초중고 학생 수는 6만 1,200명, 용산구는 12,800명입니다. 학생 10,000명당 강남구의 학원 수는 421개, 용산구는 108개로 확실히 강남구의 학원 숫자가 월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남구의 교육을 용산구가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차별점 중 하나는 바로 용산공원이 있는데 숲세권은 누구나 원하는 상권이잖아요.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건 정말 큰 메리트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실제 가격에도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숲 조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서울숲 조성 전후 성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약 3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답니다. 공원 바로 옆에의 경우에는 73.4%나 상승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세계적인 초고가 아파트도 각 지역에 대규모 공원을 끼고 지어지곤 하는데요. 뉴욕 초고층 아파트인 센트럴파크 타워가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고 런던의 가장 비싼 아파트인 원 하이드파크가 하이드파크를 조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참고로 두 아파트는 펜트 가격이 3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 성수동의 서울숲만 보더라도 인근의 트리마제, 갤러리 아폴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같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죠. 역시 숲세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걸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욘드 조닝인데요. 서울시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하면서 창의적인 복합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용적률 1700%,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의 800% 용적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혜택을 준 거죠. 이는 100층 내외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토대이고 같은 땅이라도 더 높게
더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사업성 확보에 용이하죠. 물론 초고층 건물은 오히려 개발 비용이 더 높지만 국제업무지구 인근을 800%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 완화에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를 살펴보면 허드슨 야드는 철도 기지창 위에 세워졌는데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용산 용적률 1700%도 정말 높은 거지만 뉴욕은 차원이 다른데요. 제가 뉴욕시 도시계획국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 허드슨 야드 메인 타워 자리 숫자를 살펴보면 33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용적률 3300%를 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철길 위나 공원처럼 건물을 못 짓는 땅의 용적률을 건물을 짓는 땅으로 가져와서 한 곳에 몰아준 거죠. 이 혜택은 용적률뿐만 아닌데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허드슨 야드에 7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대가로 뉴욕주로부터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로레알이나 워너미디어 같은 글로벌 회사에 550에서 1,4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고 허드슨 야드에 들어왔는데 용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에는 법인세나 취득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해서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혹은 금융사 같은 기업들이 용산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주변 부동산 가치는 살기 좋은 곳을 넘어서 맨해튼의 미드타운이나 월스트리트 같은 경제 엔진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025년 말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이 이뤄졌는데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2031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사업이야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긴 하지만 2030년대가 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산이 당장 강남을 뛰어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만 봐도 강남구 크게 앞서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강남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 시설, 학군 같은 것들이 물리적으로 갑자기 옮겨올 수가 없죠.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만약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된다면 분명히 서울의 지각 변동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돼서 서울의 다양한 지역, 공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은 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남을 뛰어넘는 유일무이한 도시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